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조원입니다. 물류시장 전망은 사실 세계 경제 흐름하고 같이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경제 주체들이 물동량도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거를 이제 좀 예측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에서 이제 뭐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갑자기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고 사실 그것만 뺀다면 내년은 어떻게 예측이 좀 간단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 노믹스만 우리가 좀 고려하면 됐었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이제 세계 경제 흐름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고 계신 장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를 전후로 최근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했던 요인들입니다. 한 번만 쭉 보시면은 대충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아실 것 같고요. 맨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 이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고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부터 취임했는데 정확히는 2017년은 좀 넘어갔고 해가 2018년 여름부터 이제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뒤쪽에 지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나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한 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건 분명하고 자, 그 이전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림은 좀 복잡합니다만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더 나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항상 높았습니다. 이 말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힘은 교육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교역량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회합니다. 즉 교육이 이제 세계 경제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이 세계 경제의 좀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IMF의 10월달 전망치를 보면 올해 3.2%, 내년 3.2%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3.2%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되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4.5%였고, 그리고 금융위기부터 팬데믹 위기까지 그때 약 한 뭐 10년 정도의 평균치가 3.56%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IMF가 올해부터 앞으로 한 10년 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률의 연평균 전망치를 3.2%로 또 낮췄죠. 예. 즉 그 말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평균적인 그런 개념에서 기업들이 내던 그런 이익을 이제는 못 낸다. 세계 경제 자체가 저성장 국면으로 떨어지겠다. 이 말은 물류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이겠죠. 어떤 세계 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향후 10년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 전체 GDP, 우리나라 GDP는 달러화로 환산하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세계 경제 전체 GDP는 약 100조 달러입니다. 그 중에 28조 달러가 미국의 GDP고요. 한 18조 달러 정도가 중국의 GDP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을 합하면 40%가 넘죠. 예. 그 세계 경제 방향성을 우리가 보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앞으로 경기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자, 미국은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2.7에서 2.8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12 정도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이제 호황을 보였던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뚝 떨어집니다. 한 2% 내외로 떨어지는데 사실 2%만 돼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거든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팬데믹 이후로 미국은 계속 장기간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상, 타이밍상 이제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유럽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 1.2%잖아요. 미국과 워낙 차이가 크고 저것도 IMF 10월 전망치 기준인데 7월 전망치 한 3개월 전에 나왔던 거에서 0.23 정도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자,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의 그 공식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0%인데 올해도 5%에 미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떨어집니다. 자, 미국도 아까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떨어지고 중국도 올해보다 떨어진다. 전 세계 GDP의 40%를 넘는 차지한 두 국가가, 그러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3.2, 3.2가 아니고 올해가 3.2라면 내년도는 3% 미칩니다. 사실 IMF 전망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망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내년은 올해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건 참고를 보시고요. 이제는 이제 주요 이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예, 금리가 중요한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파란색이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고 초록색이 이제 한국은행 정책금리인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전망한 게 아니고 9월쯤에 연준이 비컷을 할 때쯤에 전망치 보면 연준이 기존에 5.5%에서 비컷을 해서 5.0까지 갔다가 0.25를 한 번 더 내렸죠. 4.75인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FOMC가 열릴 텐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고 4.75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연말 2025년 말에 3% 가까이, 예, 상당히 좀 빠르게 내리는 거죠. 4.7에서 3%면은 그런 경로를 연준이 그리고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봤었는데, 한국은행은 사실 한국은행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연준 따라 하는 거죠. 예. 연준이 어느 정도 내리면 자기도 찔끔찔끔 내리고, 그래서 그럼 한국은행도 연준이 그렇게 빨리 내리면 아마 내년 연말에는 2.5 정도 가지 않을까. 지금 3.0이죠. 예. 그래서 뭐 폭은 연준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금리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래서 폭은 내리는 폭은 상당히 좀 천천히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년 연말쯤 되면은 뭐 2%대 중반에 완전히 안착되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트럼프 노믹스 때문인데요. 뭐 뒤쪽에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은 여기 보시면 보통 정책금리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올라갔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요때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정책금리 움직임을 한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때 물가가 좀 살짝 불안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린 듯 하다가 다시 올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연준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해질 거고 기업들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환율도 최근의 문제죠. 이제 1,400원대를 막 넘어서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1,500원대 이상으로. 그 정도면 사실 우리 외환위기 때 환율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신통치 않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막 큰 기업들이 쓰러지고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볼 때 그렇게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1,400원대로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노믹스, 예,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고, 과거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한 두세 달 전, 그리고 취임한 이후 한 두세 달 전 보면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반영된 데다가 최근에 우리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좀 나빠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중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너지 가격은 아까 GDP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왼쪽 표에 소비 보시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원유 소비가 상당히 높죠, 비중이. 수요 측면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진다면 원유 가격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습니다. 근데 공급 쪽에서 그럼 오펙 플러스가 저거를 감산을 추가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산 조치는 연장을 하지만 그 오펙 회원국들 보면 대부분 이제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재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감산 쿼터도 회원국들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공급 쪽에서 뭐 원유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절대 없다. 다만 수요는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한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뭐 그 에너지 가격과 좀 시차를 같이 따라가니까 비슷한 모습인데 최근에 광물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좀 올라가고 있죠. 예.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른쪽 표에 광물 보면 석탄하고 철광석 가격은 좀 내년에 많이 떨어질 걸로. 이게 이제 철강 산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철강 산업은 철광석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재련을 할 때 석탄도 같이 떼거든요. 중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 심각한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석탄하고 철강석 가격은 내년에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인데요. 아까 중국 경제가 올해 4.8, 내년에 4.5%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일부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중국의 뭐 4.8, 4.5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지표하고 안 맞아요. 특히 이제 보시는 이런 지표들. 지금 중국이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플러스로 돌았지만 저게 숫자로 아마 0.3%? 예. 말도 안 되죠? 1년 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가 아니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인플레 시대에. 그런데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물가가 안 오른다.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시장 수요가 침체됐다는 거고 이게 시장 수요가 침체되는 걸 보고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중국의 내수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뭐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히 좀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하지만 경기 부양책 규모가 그 글로벌 금융위 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규모가 4조 위안 정도 됐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지금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려면 최소 12조 위안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재정을. 근데 그 정도 규모는 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무슨 뭐 외환위기나 일본식의 장기 불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의 또 다른 지표인데 왼쪽에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건설 경기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힘이 컸던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 시장이 전체 경제 성장이 한 30% 이상을 끌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인데 잘 나갈 때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4.8%, 4.5%그 정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가 중국 경제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노믹스인데요. 1.0은 뭐 아시다시피 2017년에서 2020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리고 2.0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내년 1월에 취임하죠. 뭐 트럼프가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이때 과거에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하고 붙었을 때보다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했어요. 예. 뭐 사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박빙이다 그랬는데 이 결과는 박빙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깨진 거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회도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하고자 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노믹스의 이제 경제 철학은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맨 밑에 환경 쪽은 뒤쪽에 설명을 제가 요 기조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는 환경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가 보호무역주의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관세입니다.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거.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 철학의 사조인데, 과거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대처리즘 이때 경제 정책의 기조는 뭐였냐면 보조금을 안 쓰고, 보조금 정책을 안 쓰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같은 세금 인하 그리고 규제 완화, 딱 지금 그 스타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보조금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럴 바에는 감세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이고요. 자, 이제 통상 보호무역주의부터 볼 텐데,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의 지금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아니고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아까 GDP가 1조 7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고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관세 인상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목에 대한 관세.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가 올렸던 적이 있죠. 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 이게 이제 60%에서 100%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2017년, 18년에서 19년의 관세 인상이 중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관세 인상 정책을 쓰기 전에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땐 평균 수입 관세율이 한 3%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19%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거기서 60% 이상을 지금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품목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적으로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대통령이 펼치는 통상 정책은 의회 동의도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확정법 232조가 품목에 대한 거, 그리고 슈퍼 301조가 국가에 대한 거, 요 두 개는 트럼프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편관세를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품목도 아니고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세를 10%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틀리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근거법이 없습니다. 네. 정말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를 맞지 않는 이상은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편관세 시나리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그리고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철강, 알루미늄이 미국의 어떤 철강 산업, 특히 상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릴 수는 있고, 최근에 얘기되는 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트럼프 취임 전이라 우리가 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서 왼쪽 그림 보시면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무역수지 적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적자를 유발하는 게 한 2,800억 달러 정도 되고, 멕시코가 1,500억, 베트남이 1,000억, 그리고 한국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은, 품목 관세는 이제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걸 당할 수는 있지만, 500억 달러면 1조 달러에 그렇게 뭐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관세 인상으로 우리가 골라놨던 적은 별로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데, 자,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국 경제가 이제 그러기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서 관세 때리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서 같이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즉 펀더멘탈이 탄탄했기 때문에 맞서 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 중국이 그때처럼 같이 관세를 때려버리면 중국은 정말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일기의 마지막 해였던 2020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뭐 주로 원자재겠죠, 를 한 2천억 달러 구매를 해주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춰주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내년에 집권하면 자기가 내뱉은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분명히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중국도 어느 정도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관세를 좀 따라 올리는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가 그런 식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곳에서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오히려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트럼프는 전략가고 협상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행동을 자기와 전쟁을 하는 다른 상대방이 패턴을 읽고 있다면 그대로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는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만큼일까라는 생각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타겟은 멕시코인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법 이민,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들여오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이거는 미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저 무역 적자는 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좋은 카드죠. 예. 또 국경이 맞닿아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멕시코는 관심이 알 수 있다. 예.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내는 무역 적자의 2배를 내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뭐냐 하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 중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 포함해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인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우회 수출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된 게 모두 미국으로 가진 않겠지만 미국으로 상당 부분 가고 있다는 얘기죠. 베트남 안에 미국에 대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기업들이 있겠어요? 베트남 국제 기업이. 대부분 외국 기업일 거고, 제가 트럼프라면 저는 베트남부터 때릴 겁니다. 네,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다양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을 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확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관세를 올렸거든요. 교육 증가율도 확 떨어졌었고,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오른쪽 표만 보더라도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죠. 분명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말한 대로 관세 인상이 됐을 때 수출 규모는 한 140에서 190억 달러. 근데 전체 수출 규모를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과거의 그러니까 옛날 통계를 가지고 2017년, 18년, 19년 그때 통계를 가지고 계산하면 수출 규모가 타격받는 부분이 훨씬 크게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을 볼 때 좀 수출 규모 떨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적은데, 경제 성장률은 한 0.5%포인트.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0 잡고 있거든요. 0.5는 큰 겁니다. 경제 성장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한 해 동안 발생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한 해 동안에 이런 충격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아마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한 해 동안에 발생하면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급망 정책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수출 물류나 이런 수입 물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FDI,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는 게 많아진 게 뭐냐면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예, 미국으로 들어갈 때. 그러나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면 그 관세라는 페널티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공장을 해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미국에 몰려 있고 결국은 이게 교육 쪽에는 마이너스지만 미국 경제에는 이제 좋은 그런 거고요. 원유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모두 다 원유 생산을 사실 늘렸습니다. 뭐 바이든도 그렇고요, 오바마 때도. 근데 유독 트럼프 때 많이 늘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때 유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됐었고, 그래서 내년 유가는 꼭 이것 때문이 아니고 아까 보였던 이제 수급상의 이유로 떨어지는데 일단 트럼프 정책도 유가를 더 못 올라가게 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엄청나게 들었죠. 예. 그때도 이 사람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환경 이슈를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저게 어떤 이유냐 하면 요번에 이제 트럼프 찍었던 그 주 50개 중에 뭐 트럼프를 찍었던 주를 좀 살펴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발전량 높은 50개 중에 10개 주 중에 한 6개가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임기가 마지막이나 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구가 망가지는데 미국 의회에서 충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아마 줄 겁니다. 보조금은 줄지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이 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한국경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국경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그림에 초록색 보면 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올해 들어서 저 순환변동치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연초에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즉 저걸 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침체냐 회복이냐를 판단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경기가 계속 내려가는 한 번도 바닥 짚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소비를 보시면 지금 소비 심리가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지금 뭐 2023년에 비해서는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8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리도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소비 심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도 확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소비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정실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소비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 이때까지는 소비는 좀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좀 최근의 모습 보면 IT 투자가 좀 죽고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좀 다운이 되면서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모습. 다만 과거 통계를 보면 정치 불확실성이 투자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에서 보셨던 소비가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건설 투자는 어렵습니다. 아까 중국도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이 절반, 그죠? 우리나라도 절반입니다. 이쪽은 역시 뭐 높아진 공사비, 분양단가, 그리고 규제, 지금 한은이 금리를 예상보다 좀 더 천천히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당분간은 건설 경기가 내년에는 좀 뜨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출인데요. 왼쪽 그림만 좀 보시면 전체 수출 증가율 빨간색이 올해 7월 증가율 기준으로 꼭대기를 치고 지금 5개월째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수출 통계까지 나왔는데
11월 달 증가율이 1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일단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내려가는 느낌이고, 근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엄청 높죠. 11월 수출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빼고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근데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급격하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언제쯤부터는 이제 수출이 전체 수출했을 때 아마 마이너스로 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를 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내년도 경기 흐름을 원래는 U자형의 완만한 회복을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9월부터 소비 지표가 많이 안 좋아지고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는, 그리고 수출도 뭐가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뚜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L자형 봅니다. L자형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이 되고, 오른쪽에 연간 경제 성장률 올해 2.1% 연구원에서는 보고 있고 내년은 1.7%로 보고 있습니다. 1%대 경제 성장률의 의미는 뭐냐면 1960년 이후로 우리가 국민개정을 작성한 이후로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던 해는 딱 5번 있었습니다. 65년 동안. 근데 내년에는 6번째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겁니다. 상당히 좀 저성장 국면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글로벌 상황, 국내 불확실성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뻗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켜야 되느냐, 그 비중을 적절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노믹스 2.0은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좋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세계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좀 스킵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금리 경로가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노믹스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천천히 내리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가능성도,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뭐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포함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급격해질 걸로 내년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